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2천여) 가구의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구제 방법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얼마 환급받으셨나요? 1인당 평균 68만 원이 환급됐다고 하는데 올해가 가기 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는 무엇인지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9개 단지에서 2천여 가구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 금액만도 무려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체 104가구 중 103가구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죠? 방은 3개고 화장실은 2개, 거실 있고. 7,200에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세입자는 전세가가 폭등을 하자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이곳에서 생활한 지 2년 만에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편함에 굉장히 대량의 우편물이 꽂혀져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근데 글씨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사건 번호가 있고 진짜 놀랬죠. 자, 세입자는 2년 전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근저당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는 하는데요. 근저당이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집주인도 이제 채무를 많이 갚아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7천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행 보증서를 추가해 경매 낙찰 시 전세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며 세입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안 되고 부동산에서는 얘기해줄게요, 뭐 알아볼게요 이러고만 있고 그리고 왜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요. 계약 당시 인감증명서, 공제증서 등 각종 서류를 세입자에게 보여주면서 안전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최우선 하는데요. 변제금 2,700만 원 받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2,700 갖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월세 보증금도 되게 힘든 거라서. 답답하네요. 자, 최우선 변제금은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이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인데 그 공인중개사를 제가 한 4년 정도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시세랑 얼추 비슷했어요. 4년 정도 거래를 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좀 이제 신뢰가 있는 부동산이 된 거죠. 자, 나중에 세입자들은 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유했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피해 아파트인 아파트 건물주고요. 거기 임대인이에요. 네, 네. 거기 임대인이고 네. 이쪽에 보이는 김 씨는 네. 그 임대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특정 공인중개사무소 5곳에서 중개를 했던 아파트들이 경매로 모두 넘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한 공인중개사무소인데요. 피해자들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확인을 위해 아파트 주변에 다른 공인중개사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좀 됐어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본다고 해도 피 안 주더라고요. 부동산에 딱 넣던. 자, 문제가 됐던 이 해당 공인중개 사무소들은 현재 모두 폐업을 한 상태였는데요. 주인은 달라요. 이름은 다르지만 바지고 이 위에 있는 실소유주는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가구의 경매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통화로 물어봤습니다. 보통 주택이 이제 건축이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동안에 뭐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 갚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안 되니까 경매에 들어간 거죠. 전문가는 미추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번 피해를 두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몇 사람에 의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됐고 특정인이 특정 아파트의 한 동을 통으로 가져가고 있는 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형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의를 가지고 투자를 했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인천경찰청은 현재 5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경매가 끝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가구 중 58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이 중 3가구는 이미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낙찰받은 세대가 돼버려서 오히려 낙찰자가 찾아와서 이제는 준비 좀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언제 이 애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든지 모르겠어요. 애기도 있고 힘든 상황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을 더 얹어서 팔 테니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낙찰받은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를 당하기까지는 이제 최대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대량 피해가 발생하니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지금 LH랑 IH랑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마련한다는 임시주택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실로 되어 있는 집들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게 이제 공매가 접수가 되고 낙찰이 돼버리면 저희는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 거죠. 자, 미추홀군의 19단지에서 2천여 가구의 피해 세입자들은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 지역에 1,000채가 넘는 빌라 등을 임대해 속칭 빌라 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가 지난 10월에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200여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에 현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고 국세지방서 완납증명을 확인해야 되고 권리분석을 충분히 하고 주변의 시세도 보고 내가 주변의 가격을 알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확인을 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평당 가격이 맞는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계약 전 반드시 주택 상태나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 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도심의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은 하늘 위를 살피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제가 또 테러를 당할까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대변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맞은 적도 있고 많이 불편해요. 어둠과 함께 도심 곳곳을 파고드는 검은 불청객, 바로 떼까마귀인데요. 전깃줄 위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 땅에서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배설물이 도로와 차 위로 떨어지는 건 일상. 엄청나네요. 올해로 6년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까마귀를 쫓기도 하는데요. 도심을 뒤덮은 떼까마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구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2016년부터 까마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떼까마귀. 해가 지자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도심으로 날아옵니다. 매일 밤마다 어김없이 비상인 상황. 시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까마귀 배설물을 피하느라 분주하죠. 배설물 맞을까 봐 무섭고 솔직히 좀 불편해요. 이게 길도 이렇게 자꾸 피해 다녀야 되고. 매일 청소해도 까마귀의 배설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 까마귀를 피해서 가게 밑으로 숨기도 한다고요. 지나갈 때도 떨어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전깃줄 보이면 이렇게 좀 피해 있어요.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시베리아, 몽골 등 북부 지역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철새인 떼까마귀. 매년 10월쯤 우리나라에 찾아와 이듬해 2월까지 지냅니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이 떼까마귀가 수원 도심 한복판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까마귀와의 전쟁인데요. 잘 닦이지가 않네요. 네, 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까마귀의 배설물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성을 띠고 있어서 차량이 부식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봇대나 옆에다 대면 이런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나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와이퍼로 하긴 하는데 더러워지니까 세차장은 한번 가려고 해요. 까마귀가 도심을 점령한 이후 바빠진 이곳, 바로 세차장이죠. 이맘때쯤이면 까마귀가 너무 배설물 차에 뿌리고 가가지고 한 2-3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한 번 하면 그래도 7,000원, 8,000원 드니까 많이 부담되긴 할 거예요. 겨울철 비수기인 셀프 세차장. 하지만 배설물을 청소하러 온 시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리고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까마귀 배설물들이 이런 식으로 세차하다 보면은 이런 배설물들이 많이 차량에서 튀겨요, 이렇게. 6년째 반복되는 일. 겨울철이면 까마귀의 배설물 제거를 위해서 찾아오는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민들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요. 요즘에 까마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선을 건드려서 그 가게가 1시간 넘게 영업을 못했어요. 한 달 전 전신주가 다 휠 정도로 많은 개체가 전기줄에 앉아 정전까지 발생했는데요. 인근 가게는 이 정전 때문에 화재 이유까지 있었다고요. 이게 그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저기에 그 환풍기가 있어요. 그게 돌질 않아가지고 여기 잘못된 화재 위험성도 있고 또 연기가 그냥 쭉 그 차 실내에 차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해지자 까마귀를 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전신줄을 막대기로 치면서 까마귀를 쫓는 시민.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곧 다시 돌아오는데요. 까마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려보내려고요, 다른 데로. 까마귀들이 똥을 엄청 싸놔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 맞고 저희 호텔 손님들도 막 머리에 맞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호텔에 주차를 맡긴 차량에 까마귀 배설물이 떨어지면 세차비를 줘야 하는 상황. 호텔 주변에 떨어진 배설물을 매일 치워도 소용없다고요. 그 새벽에 막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온다니까. 전쟁 난 줄 알았어요. 한 2,000마리 정도가 막 한 번에 막 울어버리면. 새벽에 이 소리가. 수백 마리의 떼까마귀 울음소리로 매일 밤마다 소음 피해를 겪는다는 주민들. 밤잠을 다 설칠 지경이라고요.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지자체도 매년 퇴치와 청소를 반복합니다. 여기 차 위에 있는 차 여기 위에 여기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차 위에. 수원시는 매일 저녁 떼까마귀 퇴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까마귀에 레이저를 쏴서 인구가 없는 곳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요. 지금 날아간 까마귀들은 다시 날아올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데 또 이제 무리를 져갖고 또 자겠죠. 쫓아냈던 떼까마귀가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일명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오전, 해가 뜨면 밤새 도심에 있었던 떼까마귀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낮에 도심에 까마귀가 보이지 않는 이유, 바로 이 논밭으로 날아오기 때문인데요. 많게는 뭐 10여만 마리 가까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한 5천, 8천 정도 되는 개체가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중소규모의 집단이에요. 작은 거죠. 수원 도심과 6.3km 떨어진 농경지. 떼까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라고요. 보시면 이게 추수하고 남은 버려진 것 중에 이렇게 벼에 나달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장 좋아해요. 까마귀의 배설물은 농사의 비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밤마다 도심으로 돌아오는 걸까? 수원이나 화성 이런 쪽은 더 유리한 것이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넓은 경작지가 있고 이런 경작지에서 먹이 활동이 가능하니까 도시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도심의 빌딩이 바람과 천적으로부터 까마귀를 밤새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2016년경 수원시를 중심으로 목격되기 시작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 인근 화성시와 오산시에서도 출몰하기 시작한 떼까마귀. 제주시에서도 까마귀와 전쟁이 한창입니다. 조류 퇴치기를 사용해도 농가 피해가 끊이지 않자 까마귀 포획단까지 투입된 상황. 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 농작물이 쪽파하고 마늘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올해 초 대리포획단을 투입해가지고 한 257마리 정도 지금 포획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불청객 떼까마귀.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 대안은 없을까? 떼까마귀의 가장 유명한 도래지이자 올해도 4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찾아온 울산광역시. 울산 도심과 500m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이곳이 까마귀와의 공존 방법입니다. 이 숲이 울창하고 이 천적을 피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서식을 하고 자기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어와 자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빌딩과 같은 역할을 해 까마귀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2003년도부터 떼까마귀가 이제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도심지를 날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도 너무 많고 이래서 3호 대숲을 12만 5천 제곱미터를 이 대숲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군무를 펼치는 까마귀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쏠렸습니다. 피해를 주는 까마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공생하고 있는 건데요. 한때 까마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 수백 마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차 때리는 소리가 나. 탁탁탁탁 동부 소리가. 그 정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해마다 연례 행사인데. 현재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생태를 조성을 조금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대나무 숲 옆에 위치한 마을, 배설물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까마귀와 주민들의 공존 방법, 바로 지붕에 설치된 수많은 태양광 패널입니다. 우리 철새로 인한 약간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세 부분이나 이런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태양광 패널로 보상받았는데요. 이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이 까마귀가 주택으로 날아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었다고요. 겨울에도 잎을 가진 나무를 많이 심어주거나 숲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과 공존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떼까마귀들과의 전쟁.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 가금류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닭, 오리 등 가금류 수십만 마리가 긴급 살처분됐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매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흑두루미 97마리가 AI에 감염돼서 폐사됐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AI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요. 떼까마귀 역시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한 만큼 발병 위험 지역의 철저한 방역이 우선돼야겠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4천만 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죠. 보험업계에서는 내년 실손보험료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오른 실손보험료가 내년에도 또 오른다고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거둬들였는데요. 그럼에도 실손보험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손보험은 지난해 2조 8,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약 3,6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요. 4년 후에는 적자가 8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비급여 치료 항목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대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중 1위 항목인 도수 치료에만 1조 원이 넘게 지급됐는데요.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이 8,547만 원.
뭐 신종 재테크요? 보험금 좀 받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도수치료는 처방과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남성이 산부인과에서, 노인이 소아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 사람이 5년간 총 576회에 걸쳐 도수 치료를 받으며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 연초가 되면은 손보사들은 항상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보험사가 현안 과제로 삼아서 매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손보험료의 그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 표준화라든가 가격 상한제 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1, 2세대는 자기 부담 비율은 낮고 보장 범위는 넓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큰데요. 일부만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도 그 손해를 메꿔야 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이번 실손보험 인상에는 3세대 실손보험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출시가 된 지 만 5년까지는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인상에서 제외가 됐었지만 만 5년이 지난 지금 보험료율 인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우려해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붕플레이션, 요즘 붕어빵 1,000원에 몇 개일까요?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제철 생선이죠. 바로 붕어빵인데요. 그런데 1,000원의 행복,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인해 붕어빵 가격이 점점 오르며 한 개에 1,000원짜리 붕어빵까지 등장했습니다. 1,000원입니다. 크게 오른 붕어빵 가격에 붕플레이션이란 말을 실감할 최근 수 물가가 있는데요. 급격하게 오르며 이를 버티지 못한 붕어빵 노점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싸고 맛있는 붕어빵을 찾아 붕세권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붕어빵집을 찾았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5개에 1,000원? 요즘 보기 드문 가격이죠? 너무나 우리 서민으로서는 감사하지. 친구가 SNS로 보내줘서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막 1,000원에 3개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2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다른 데는. 근데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좋죠? 20년 넘게 붕어빵을 팔았던 사장님도 계속 오르는 물가에 고민이 많다고요. 재래비는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될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작년까지 4개 팔고 올해는 지금 5개 파는 거죠. 괜히 또 밀가루가 또 오르면 또 내려야 돼요. 붕어빵 주 재료인 붉은 팥과 밀가루 등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국내 LPG 단가 역시 전년 대비 6.1%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재료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품 물가 또 소민 물가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자신들만의 개성이 뚜렷한 이색 붕어빵을 개발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붕어빵 맛집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이색 붕어빵을 맛보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 서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기본 1시간 줄 서는 이유, 팥 대신 수제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넣은 피자에 고구마 크림치즈까지 알차게 속을 채운 이 붕어빵 때문입니다. 기다려서 꼭 먹고 싶어서 지금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분 정도 기다렸는데 따뜻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도 크기도 다양한 붕어빵들이 등장했는데요. 서민들의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이 고물가 속 다양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12월 막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가 13월에 월급을 꿈꾸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12월에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카드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부터, 넘었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 금액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미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했다면 12월 소비계획을 내년 1월로 조금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신차 구입비 또는 보험료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연금계좌 활용하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연 7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불이율을 한 뒤에 나중에 수령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기타소득세로 15%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일 때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는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요.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증 질환자 또는 암 환자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세법상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더 유리한데요. 반면에 의료비는 맞벌이 반대랍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조금 더 낮은 쪽이 먼저 의료비를 다 사용을 하고 그 사용되는 초과 금액부터 세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했거나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15%로 늘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대출로 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양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최대 35% 적용도 올해까지 연장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이 2배인 8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주의할 점도 있다고요.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소비 금액이 적다라고 한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사용을 해야 총 급여액의 25% 최저 사용 금액을 빨리 채울 수 있고 소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최고 세율 구간이 훨씬 더 높아서 환급 세액이 훨씬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업은 택시 심야 할증 요금 인상입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 지역 택시의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이 저녁 10시로 2시간 당겨졌습니다. 20%인 심야 할증료율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엔 40%로 2배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3,800원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시간에 따라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민간 발전 전력구매 가격 급등에 늘어나는 한전 적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올해 1에서 3분기에 약 21조 8천억 원을 뛰어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주요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1조 5,23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전은 적자 심화에 시달리고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이 급증하자 전력 도매가의 상한 가격을 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죠.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라는 것까지 부과하는 상황인데요.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 구매 가격에 상한선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성이 뒤에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데요. 빅데이터로 검색하자 올 한 해 523번, 하루 평균 1.5번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최근 4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도 2,100여 명에 달하는 이곳. 바로 스쿨존입니다. 지난 2일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쿨존을 검색하자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논란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뺑소니 혐의가 추가돼 송치된 가해자.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했지만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가해자. 사고 약 40초 후 현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뺑소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경찰은 처음에 뺑소니로 의유를 안 한 거죠. 스쿨존이었지만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 된 이면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 없었습니다. 약 5m로 좁고 경사진 도로, 과속 방지턱도 낮아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인도 설치와 일방통행 변경을 요청했지만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겁니다. 전문가는 스쿨존 사고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차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이런 안전한 인도가 전혀 안 만들어진 겁니다.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려면은 이 좁은 이면 도로는 반드시 일방 통행으로 하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 일명 민식이법이 이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였는데요. 보행로로 돌진하는 승용차. 길을 걷던 6살 아이와 엄마가 차에 치였고 아이는 끝내 숨지고 만 겁니다. 2.5m 학교 담장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민식이법으로 입건된 운전자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스쿨존, 민식이법, 굴착기, 사각지대 등의 단어가 검색됩니다. 강남 스쿨존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초등학교. 이것 또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최소한의 안전 펜스도 없는 겁니다. 차들 사이로 지나가며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학교 앞 골목이 워낙 차량 통행이 많아서 불안감도 있죠. 뒤늦게 관할구청은 안전 보강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향 통행이나 뭐 그런 거가 돼야지 인도나 안전벨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 의논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또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다목적 CCTV뿐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속 30km의 속도를 단속하는 장비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통량이 많아 사고가 빈번하다는데요. 횡단보도가 너무 허술해요. 저거 뭐 저렇게 생겼으니까 차들이 여기 오기 전에 서행을 해야 되는데. 학교 100m 부근 2차선 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조차 없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법을 적용받지 못한 사고도 있는데요. 지난 8월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며 교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교를 위해 교문을 향해 걸어가던 아이가 그만 차에 치이고 마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학교 교문 안쪽. 학교 교문 밖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학교 안은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크게 다쳐도 그거는 스쿨존 사고 아닌 거고, 교문 앞에가 사고 나면 스쿨존 사고인 거고, 학교 안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민식이법의 허점이 드러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 그리고 곧이어 구급차와 소방차가 지나가는데요. 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이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일 때 적용되는 민식이법. 당시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563명. 최근 3년간 매년 500명 이상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경찰은 전국 스쿨존 8곳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로 알아본 스쿨존. 시속 30km, 속도 제한 완화, 규제 완화 등의 단어가 검색됩니다. 춘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이곳 앞 7차선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24시간 과속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내년 1월 초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요.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속 30km에서 50km로 속도가 상향되는 겁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데요. 공사가 조금 지연되거나 하면은 1월 초쯤에나 이제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이제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뭐 확대할 것인가 뭐 말 것인가 결정할 예정이죠. 속도 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대립 중인 상황. 밤에 보면 거의 학생들이 없어요. 그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주춤주춤대고 운전하는데 통행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원을 갔다가 또 귀가하는 아이들도 많고 까만 잠바들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시야에 가려질 수가 있어요.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완화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죠. 운전하면서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안전을 위해서는 그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서울 등 8곳에서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전문가는 시기상조라며 지적합니다. 어디에서는 30km 제한이 되고 또 그의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되게 되면 이제 상당히 혼란이나 착각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 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 그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방탄소년단 진이 현역으로 입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까지 진의 입대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이 멤버들 처음으로 입대합니다. 입대를 앞두고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는데요. 진은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도 연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 후 5주간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팬들은 신병교육대 입소 길목에 53개의 현수막을 배치해 진의 입대를 응원했는데요.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의 입대인 만큼 다수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소속사 측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입대와 관련한 별도의 행사는 없으며 언론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 부대 측 역시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육군 측은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 육군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협의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경찰에서는 3개 기동대 270여 명을 배치시켜 만일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해외 매체들도 진의 입대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K-pop band BTS has announced that its members will soon begin reporting for mandatory service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Yeah, which is great news for South Korea. Oh, because their army is basically unstoppable now. There's no army in the world that is going to take a shot at these guys. Are you kidding me? Who's going to be stupid enough to take a shot? Everyone's a fan. They will be living in barracks. Wouldn't that be distressing? Like, okay, so, can you yeah. imagine if you were a fan? Yes. Yeah. Exactly. And you're bunking next to one of them? Right. Oh my God.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는 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K-팝 열풍을 일으킨 주역인 만큼 병역 특례를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멤버들은 입대에 대해 늘 나라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소속사 측은 맏형 진을 필두로 차례로 입대하겠다며 멤버들의 입대를 공식화했죠. 이후 진은 입대 연기 신청을 자체 철회했고 한 달여 만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진은 2024년 6월 전역할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군복무하시길 바랍니다. 13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아바타의 배우와 감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관객과 배우들이 만나는 블루카펫 행사는 저녁에 열렸는데요. 수많은 팬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왔고 아침 9시에 왔어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들. 시그니 위버와 스티븐 랭. 그리고 아바타 역의 조 셀다나와 샘 워싱턴까지 한국을 찾았습니다. All the Avatar fans surrounding us. This is very special. Thank you, Korea. I feel like I'm getting a bit teary, to be honest. 한국 팬들의 뜨거운 환대에 감동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시그니 위버와 조 셀다나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We're from the SBS Morning White Show. Would you first like to say hello to our viewers? Hi, everyone. I'm Sigourney Weaver. I'm here with Avatar: The Way of Water. All of us involved in the show, including James Cameron, are so thrilled to be here in Korea. Ciao Seoul is Zoe Saldana.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on your show. 시그니 위버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What I remember from the first trip is just the incredible warmth and courtesy of the Korean people, and that's who I'm with for my whole trip. 2009년 신드롬을 일으키며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아바타. 전편과 달라진 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First of all, to have played a 14-year-old, one who's so different, that was a great challenge and responsibility. 70대인 시그니 위버가 연기하는 10대 소녀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전편에 비해서 네이트리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She's a mother now. There's, she still wrestles with the same emotions of hostility and rage towards the Sky people. This time around, she has a family, and she's just afraid of her family, getting hurt. This is our home! 아바타 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가 가족을 이루는 데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 및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I just want to keep my family safe. 지금 배경이 광활한 바다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By the time we got to really shoot, all of our scenes, we half of us were certified scuba divers, and we felt really confident to be under the water. Underwater is such a huge part of the story, and the underwater creatures are very much part of our family. So I think it will introduce the Korean audience to lots of new things that really didn't exist before. 물속에서 펼쳐지는 역대급 스케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바타 물의 길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Enjoy the experience back to Pandora with an open heart, with an open mind. As a kind of Christmas present, maybe, because it's coming out at Christmas. So take care and enjoy the movie.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우며 신드롬을 일으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작인 만큼 기대가 정말 많이 되네요. 오늘 연예 뉴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시각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녹이고 있다는 뜨거운 열기 가득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앉은 분부터 작업분 중 주문주한데요. 황금빛의 이거 무엇인가요? 전기동이라고 돈, 원재료의 원재료, 베어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가공을 해서 기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공장은 건설기계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굴착기와 각종 건설기계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모양과 재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 추위도 있게 되는 뜨거운 현장. 잠깐의 작업에도 땀이 흐르는데요. 용해로에 베어링의 원료인 구리와 알루미늄을 넣고 녹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1300도까지 올리긴 하는데 1300도? 네. 그런 다음 용해된 재료의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재료를 형태에 맞게 제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어디론가 향하는 직원. 아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성분에 맞게끔 중량을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량을 체크한 다음에 그 체크한 걸 ERP에다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제조 공정에서 낯설어 보이는 스마트 설비. 이게 바로 이 공장의 숨은 비밀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공장 곳곳 기계마다 키오스크와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터치 한 번으로 전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장을 돌고 돌아가지고 다 공정 파악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30분 걸리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면 30초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전체 공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요. 도입하기 전에는 대기업들을 거래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거래처랑 거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고 그런 거래처가 저희 매출의 그 당시에는 거의 한 30%가 늘었어요. 자동화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어 불량률은 절반 이상 줄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만드는 변화인데요. 스마트 기술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김해의 또 다른 공장. 이곳은 전기차 부품과 자동차 변속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부품이 엔진 부품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중에 총 120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를 다루는 초정밀 가공 제품. 머리카락 10,000가닥을 자른 것 중에 무려 15가닥 정도의 굵기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작업. 이곳에 특별한 스마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 보이는 건 상자뿐이네요. 오, 상자 안에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에는 각각의 바코드가 있다고요. 스마트 팩토리화 해놓은 게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 바코드 시스템. 일하던 중 어디론가 향하는 직원들. 발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키오스크였습니다. 손에 든 건 바코드 리더기.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물건들이 나오면 키오스크로 종이 뽑아서 바코드를 부착해 원자재의 입고부터 제품의 출고까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량과 제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 세척 시스템까지 도입했는데요. 데이터 파악을 통해 생산 수량이나 불량 수량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 공장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 자동화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졌습니다. 페이퍼로 다 사용하던 것들이 전부 전산화로 하면서 업무 자체가 180도 정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생산 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확인하러 간 곳은 실시간으로 공장의 모든 공정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스캔한 바코드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체 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생산량이 약 25%에서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봇,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발전, 변화하는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발전을 응원합니다. 네,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은 3에서 8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강력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눈비가 얼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